안녕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입니다. 프랭크 허버트의 1965년작 공상과학 소설 듀는 방대한 분량과 세계관으로 인해 오랫동안 영화계에서는 아무도 영화로 만들 수 없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듀를 영화로 각색하려다가 실패한 과정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죠. 지금까지 각색을 시도한 영상물들은 대부분 독창적이고 강렬한 영상미를 자랑했지만 작품성까지 담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듀의 세계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등장인물의 관계를 충분히 구축할 여유가 없었거나 영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야 하는 소설 속 묘사를 대사와 독백에만 맡겨버렸기 때문이죠. Where are my feelings? 한편 드니 빌너브 감독의 듀는 텍스트의 밀도가 높은 이전 각색물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오히려 불친절하다고 여겨질 만큼 원작에서 대사로 전달되는 설명을 많은 부분에서 생략했죠. 그럼에도 관객은 부연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 영화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빌너브가 밀도가 높은 대사 대신 시각적으로 함축적인 연출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드니 빌너브의 2021년 영화 듀에서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부분 중 하나인 검자바르 장면 속 다양한 시각적인 연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듀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는 먼 미래인 1191년. 아트레이디스 가문의 후계자인 폴은 매일 듀이라고 알려진 행성 아라키스와 그곳에 있는 프레멘 부족 여인에 관한 알 수 없는 꿈을 꿉니다. 폴의 아버지 리토 아트레이디스 공작은 황제의 명으로 우주에서 가장 귀중한 물질인 스파이스 멜란지의 유일한 생산지인 아라키스의 통솔권을 위임받습니다. 겉보기에는 공작에게 이로울 것 같지만 가족과 함께 아라키스로 이주해야 하는 공작은 그곳에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귀족 가문들에게 인기가 있는 공작을 질투하는 황제와 아라키스를 통솔하고 있던 헐커넨 가문이 공작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황량한 사막 행성 아라키스에 도착한 폴에게는 훗날 시공간을 연결할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폴의 어머니 레이디 제시카는 아트레이디스 공작의 첩으로 인체와 정신을 극한으로 단련시켜서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된 여성 집단 베네 제스레트의 일원입니다. 베네 제스레트는 장막 뒤에서 권력자들을 움직이며 역사를 바꿔온 강력한 세력이죠. 어느 날 베네 제스레트의 상급 감독관 가이우스 헬렌 머하이암 데모는 제시카를 찾아와 폴의 잠재력을 시험해봅니다. 이 시험은 검자바라는 독바늘에 맞서서 인간의 의식이 고통으로 유발된 동물적인 본능을 압도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죠. 이 장면은 원작에서 무척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이며 빌네브가 가장 초반에 찍은 장면 중 하나이자 편집자 조 워커가 편집 과정 내내 매달려서 수정해야 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날도 폴은 자면서 아라키스에 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샷은 앞서 등장했던 폴이 아라키스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장면과 거의 똑같죠. 하지만 이번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폴을 뒤덮으며 앞으로 폴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폴의 어머니 제시카가 프레임 속으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샷입니다. 배경에 있는 구조물의 무늬가 관객의 시선을 제시카에게로 집중시키고 있죠. 제시카는 관객의 시점에서 어색해 보이는 자세로 고개를 꺾어서 자고 있는 폴을 관찰합니다.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고갯짓은 폴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데모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베네 제스레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얼굴에 들이운 조명도 제시카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시카는 자고 있던 폴을 깨웁니다. 원작에서 폴은 새벽에 잠에서 깨어 누워있다가 잠시 후 방으로 들어온 어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제시카가 폴을 갑작스럽게 깨워서 데모에게 데리고 가죠. 빌너브에 의하면 이 상황은 폴에게 몽환적이고 혼란스럽습니다. 데모가 폴을 기다리고 있는 방 안에 들어가자 관객은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주는 연출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빌네브는 촬영 감독 그렉 프레이서와 조명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실험 끝에 이 방에 있는 어둠을 최대한 강조해서 관객에게 악몽을 연상시키게 하려고 노력했죠. 데모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는 홀로 중앙에서 치우친 곳에 놓여 있고 반대편에 마주보는 의자가 없어서 데모의 존재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죠. 데모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서 그 뒤에 깔려있는 암흑의 일부 같아 보입니다. 또 꼿꼿하게 앉아있는 데모의 실루엣은 마치 의자와 하나가 된 것 같아 보여서 사람이 아닌 물체 같아 보이기까지 하죠. Leave us. You must do everything the Reverend Mother tells you. 편집자는 여기서 폴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샷으로 컷하는데요. 어머니가 떠나고 혼자 남게 된 폴의 모습을 강조하는 샷이죠.
You dismissed my mother in her own house. Come here. Kneel. 여기서 데모는 베넷 제스웨트의 다양한 능력 중 남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목소리 The Voic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도 베넷 제스웨트인 어머니에게서 그 능력을 배우고 있었죠. 영화 초반의 폴은 아직 이 능력이 익숙치 않아서 목소리와 입모양의 싱크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능력의 속도와 강도도 약했습니다. Give me a order. 하지만 이 기술에 통달한 데모의 목소리는 굉장히 빠르고 공격적이며 목소리가 나오는 즉시 사람을 조종하죠. Come here. Kneel. 주인공들이 이 목소리에 의해 조종당할 때 영화는 조종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이들이 마치 일시적인 수면 상태에 빠졌던 것 같이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데모가 폴에게 가까이 올 것을 명령할 때 빌네브는 강력한 카메라 움직임과 급격한 조명의 변화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재빠른 달리샷으로 폴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멀어짐과 동시에 데모에게 가까워지는 현상을 표현했죠. Put your right hand in the box. 이때 이 장면 전체를 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흥미로운 샷이 보여집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이 샷만 보아도 여기에 관여된 등장인물 사이의 권력 관계를 알 수 있을 정도죠. 상자에 들어간 폴의 손은 데모의 허락 없이는 나올 수 없고 데모의 손은 그 상자 위에 놓여 있어서 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데모는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여 독바늘, 감자바를 폴에게 겨눕니다. 빌네브는 이 장면에서 데모가 마치 빠르게 공격하는 뱀같이 표현되길 원했다고 합니다. 데모를 맹수같이 묘사한 원작을 반영한 연출이죠. 데모는 폴의 어머니 제시카가 아무도 폴을 도와주러 오지 못하도록 문 앞을 지키고 있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원작에선 이에 앞서 폴이 자신이 하인들을 불러서 데모를 죽이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 대사를 아예 생략했습니다. 데모가 폴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서 말이 나오기도 전에 단념시킨 것이죠. 데모의 강력한 힘을 강조한 연출입니다. 여기서 카메라는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제시카를 정면으로 보여주면서 정중앙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제시카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준 듯합니다. 하지만 편집자는 제시카를 옆에서 보여주는 샷으로 컷해서 제시카가 두려움으로 위축돼 있고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시험이 시작됩니다. 카메라는 괴로워하는 폴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줍니다. 듀는 거대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와이드샷과 이와 대조되게 등장인물에게 매우 친밀하게 다가가는 클로즈업 샷을 번갈아 애용합니다. 여기서 카메라는 폴의 얼굴 앞 공간을 굉장히 좁게 남겼습니다. 보통 영화에서 인물을 보여줄 때 피사체의 코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피사체가 앞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유, 즉 노스룸을 크게 남기죠. 노스룸이 작아지면 캐릭터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화면 속에 갇혀있는 느낌을 줍니다. 폴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있죠. 카메라는 데모의 노스룸도 좁게 남겼습니다. 데모는 폴의 얼굴이 향하던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마치 폴에게 시각적으로 압박을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소중한 아들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제시카는 베넷 제스웨트의 공포에 맞서는 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듄의 상징적인 대사죠. 듄의 첫 번째 예고편에서는 폴이 이 기도문을 읊었는데요. I must not fear. 예고편을 본 사람들은 모두 이 장면에서 폴의 음성이 나올 거라고 짐작했죠. 원작에서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 기도문을 읊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폴이 시험을 받는 중요한 순간으로부터 관객을 떼어놓고 대신 제시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빌네브는 어머니의 간절함을 더욱 극대화했습니다. 카메라는 기도문을 외며 평정심을 되찾아가는 제시카에게 서서히 다가가서 관객이 제시카의 감정에 몰입하게 합니다. 여기서 관객은 폴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견한 듯한 환영이 빠르게 지나가죠. 빌네브는 처음에 폴과 데모의 동등한 대결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서로를 비출 때 다른 쪽에 앉아있는 사람의 형체를 프레임의 일부 포함시켰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각성한 폴이 강력해지면서 카메라도 폴에 치우친 구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폴의 형체는 아까보다 훨씬 더 커져 있고 크기상으로는 화면 속에서 데모를 월등히 능가하고 있습니다. Enough. 시험이 끝나고 데모는 제시카를 방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제시카가 문을 열자 관객은 처음에 주인공들이 문을 열고 이 방에 들어왔을 때와 비슷한 구도를 보게 됩니다. 다른 점은 폴이 이제 방 중앙에 우뚝 서 있다는 것이죠. 비어있어서 허전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였던 방 중앙을 자신의 존재로 채운 폴은 이 샷에서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듄의 제작 소식이 들려왔을 때 팬들의 반응은 호기심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개봉 이후로는 공상과학 장르의 서적이 시각적인 형태로 각색된 이상적인 예로 거론되고 있죠. 과묵한 영화일지라도 듄은 함축적인 비주얼로 인해 보면 볼수록 더욱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조금 전 분석한 장면에서도 세 인물 사이의 관계와 권력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샷이 수도 없이 등장했죠. 14살 때 듄을 처음 읽었던 빌네브는 그 책을 언젠가 영화로 각색할 것을 꿈꿔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책을 어떻게 시각화할지 꿈꿔왔을 감독의 작품답게 듄은 영화라는 매체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시각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관객에게 의미를 전달합니다. 영화 속 시각적인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